어머님, 애들 그냥 태블릿 보게 놔두세요. 어머님, 장난감 그거. 애들이 스스로 하면 창의력에 도움이 돼요. 어머니, 물걸레 그렇게 하시면 마루 상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애들에게 초콜릿 같은 거 자꾸 주시면 애들 건강에 안 좋잖아요. 매일 사사건건 간섭하고 핀잔 주는 밉상사위에게 말자는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오말자의 해방일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말자는 75세였다. 강남구 도곡동 30평 아파트에서 막내딸 미정이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남편 박영수가 62세에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난 후 35년간 동대문 시장에서 말순이네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세 딸을 홀로 키워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키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이 집을 마련했다. 이제는 가게를 정리하고 5살 손자 준이를 돌보는 것이 그녀 인생의 전부였다. 이날 오후 6시 말자는 준이를 위해 특별히 소고기 미역국을 끓였다. 준이가 요즘 밥을 잘 안 먹어서 걱정이었는데 소고기 냄새라도 맡으면 식욕이 돌아올까 싶었다. 계란말이도 노릇노릇하게 부쳐서 준이가 좋아하는 모양으로 하트 모양까지 만들었다. 손자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었다. 75세의 몸이지만 손자 앞에서만큼은 젊은 할머니가 되고 싶었다. 준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줬어. 밥 먹자. 하지만 준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유튜브를 보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화면에서는 뽀로로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준이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다. 말자가 몇 번을 불러도 조금만이라며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말자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과거 세 딸을 키울 때도 이런 적이 있었다. 미숙이, 미경이, 미정이. 셋 다 어릴 때는 놀다가 밥 먹기 싫어했다. 하지만 조금 기다려주다가 적당한 때에 단호하게 해야 아이가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40년 육아 경험이 그녀에게 알려주는 타이밍이었다. 준아, 이제 그만 보고 밥 먹어야지. 텔레비전 끄고 와. 말자가 태블릿에 손을 뻗자 준이는 안 돼. 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말자는 당황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떼를 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밥 시간은 밥 시간이고 놀이는 놀이였다. 그렇게 구분을 두고 살아야 아이가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김재훈이 들어왔다. 건설회사 현장 소장인 그는 오늘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다. 작업복 차림으로 거실에 들어온 재훈은 준이가 우는 모습과 말자가 태블릿을 들고 있는 장면을 보더니 즉시 다가왔다. 준아, 왜 울어? 아빠가 왔는데. 재훈은 준이를 달래며 말자를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불만스러운 기색이 어렸다. 요즘 애들은 그렇게 안 키워요. 강요하면 더 안 먹어요. 말자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요즘 애들은 그렇게 안 키운다고? 그럼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틀렸다는 소리인가? 김재훈은 준이에게 태블릿을 다시 돌려주며 조금 더 보고 배가 고프면 그때 밥 먹자고 말했다. 준이는 금세 웃음을 되찾으며 다시 화면을 바라봤다. 말자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마치 손자를 괴롭히는 나쁜 할머니가 된 것 같았다. 40년 동안 세 딸을 건강하게 키워낸 경험이 순간에 무가치해졌다. 아니, 오히려 해로운 것이 되어버렸다. 부엌으로 돌아간 말자는 식탁을 바라봤다. 정성스럽게 차린 소고기 미역국과 하트 모양 계란말이가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다. 새벽 시장에 나가 좋은 소고기를 골라 사고
1시간 넘게 정성껏 끓인 국물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음식들이 의미 없어 보였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준이가 배고파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음식이 식어 있었다. 준이는 찬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맛없어라고 투덜거렸다. 말자가 다시 데워주려 하자 김재훈이 냉장고에 요구르트 있으니까 그거 주세요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자는 자신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 기분이었다. 손자를 위해 정성껏 만든 음식보다 냉장고 요구르트가 더 나은 선택이라는 뜻이었다. 75년 인생에서 이런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날 밤 말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이 맴돌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준이한테 밥 먹이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내 방식이 정말 틀린 걸까? 40년 동안 자신 있게 해온 일이 하루아침에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아 부엌으로 나간 말자는 냉장고에 남은 소고기 미역국을 바라봤다. 손자를 위해 정성껏 끓인 국물이 차갑게 식어 기름이 하얗게 굳어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마음 같았다. 뜨거웠던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았다. 말자는 그 국물을 그릇에 떠서 혼자 마셨다. 짠맛이 혀끝에 맴돌았다. 아니, 그게 짠맛인지 눈물 맛인지 구분이 안 됐다. 내가 손자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잘못된 건가? 다음 날 아침 준이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말자가 준비한 아침상을 보더니 배 안 고파라며 우유 한 잔만 마시고 유치원에 갔다. 말자는 또다시 혼자 남겨진 식탁을 바라보며 자신의 정성이 무의미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오후에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다. 준이가 점심을 거의 먹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선생님은 집에서 아침을 제대로 못 드신 것 같은데 가정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말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손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목이 메었다. 저녁에 미정이가 퇴근해서 상황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딸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오빠 말도 일리 있어요, 엄마. 요즘은 억지로 안 시키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말자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사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30년 동안 키운 딸까지도 자신을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왔다. 그날 밤 말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다.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한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가장 자신 있던 일이 가장 사랑하는 손자에게는 해로운 일이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 잔혹했다. 내가 이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건가? 내 존재가 손자한테 방해가 되는 건가? 차라리 없는 게 나을까? 말자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평생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와서 모든 게 틀렸다고 하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마저 잘못된 것이라면 자신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 3일 후 말자는 그 사건 이후로 준이 밥 먹이는 일에 조심스러워졌다. 혹시 또 재훈이 뭐라고 할까봐 준이가 밥을 안 먹어도 억지로 권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손자가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게 계속 걱정됐다. 밤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잠을 설쳤다. 토요일 오전 준이는 거실 바닥 전체에 레고 블록들을 쏟아부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블록들이 소파 밑까지 텔레비전 앞까지 온 집안에 널려 있었다. 준이는 그 위에 엎드려서 자동차 길 만들기라며 신이 나서 놀고 있었다. 말자는 처음에는 손자가 즐거워하는 모습이 예뻐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해졌다. 블록들이 워낙 작아서 혹시 준이가 삼키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김재훈이 들어와서 집이 이렇게 어수선한 걸 보면 뭐라고 할까? 할머니가 제대로 못 돌본다고 또 타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준아, 블록놀이 재밌지? 그런데 이제 좀 정리하고 다른 놀이 할까? 말자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 준이를 혼내려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씩 치우면서 놀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준이는 아직 안 끝났어. 더 만들 거야. 라며 오히려 블록을 더 많이 쏟아부었다. 말자는 어쩔 줄 몰랐다. 예전 같으면 놀고 나서는 정리하는 게 예의라고 단호하게 말했을 텐데 지난번 일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졌다. 혹시 이것도 요즘 아이들에게는 맞지 않는 방식일까? 자신이 또 틀린 걸까? 그때 재훈이 침실에서 나왔다. 주말이라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거실이 시끄러워서 깬 모양이었다. 잠옷 차림으로 나온 그는 거실의 참담한 상태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뭐야 이게? 말자는 급하게 말했다. 준이가 놀고 있는 거야. 내가 정리하라고 했는데 아이 창의성을 막으시면 안 되죠. 자유롭게 놔두세요. 재훈의 말에 말자는 또다시 가슴이 철렁했다. 창의성? 자유롭게? 집안을 이렇게 어지럽혀 놓는 게 창의성이라고? 그럼 자신이 정리하자고 한 건 창의성을 막는 나쁜 일이었단 말인가? 그런데 너무 어수선하잖아. 다칠 수도 있고. 괜찮아요. 아이들은 이렇게 놀면서 배우는 거예요. 재훈은 오히려 준이 옆에 앉아서 함께 블록을 만지기 시작했다. 준이는 아빠가 함께 놀아준다며 더욱 신이 났다. 거실은 점점 더 어지러워졌다. 말자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손자가 행복해하는 건 좋았다. 하지만 온 집안이 엉망이 되는 걸 가만히 둬야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예의, 질서, 정리정돈. 그런 것들이 정말 구식인 걸까? 점심시간이 되어도 거실은 여전히 난장판이었다. 블록뿐만 아니라 이제는 소파 쿠션까지 바닥에 끌어내려 터널을 만들었고 준이의 다른 장난감들까지 모두 꺼내어 놓았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말자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며 계속 거실을 힐끔거렸다. 집안이 이렇게 어수선하면 음식도 제대로 차릴 수 없었다. 식탁까지 장난감이 굴러와 있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다. 또 창의성을 막는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내가 75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지저분한 집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있나? 우리 딸들 키울 때는 놀고 나면 반드시 정리하고 밥 먹었는데 내가 틀렸던 건가? 말자의 마음속에는 자괴감이 밀려왔다. 평생 깔끔하고 정돈된 생활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런 것조차 잘못된 것인지 의심스러웠다.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준이가 낮잠을 자러 들어갔다. 재훈은 그제서야 이제 좀 치울까라며 블록들을 상자에 넣기 시작했다. 말자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웠다. 결국은 정리를 하는 거였다. 그럼 처음부터 조금씩 정리하면서 노는 게 뭐가 문제였을까? 하지만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없었다. 지난번에도 그랬듯이 자신의 말은 모두 틀린 것으로 여겨질 테니까. 미정이가 마트에서 돌아왔을 때 거실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미정이는 무언가 눈치챈 듯 물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말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너희 남편이 나를 또 무시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봐라고 말하기도 싫었다. 그저 별일 아니야라고 둘러댔다. 저녁 식사 시간 재훈이 말했다. 준이가 오늘 정말 창의적으로 놀더라고요. 어머님도 보셨죠? 아이들은 저렇게 자유롭게 놀아야 해요.
말자는 숟가락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다. 창의적으로, 자유롭게, 그럼 자신이 정리하자고 한 건 창의성을 막는 나쁜 짓이었다는 얘기인가? 이 말을 딸 앞에서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 자신의 잘못을 딸에게도 알리려는 건가? 미정이는 아, 그래요? 좋겠네요 라고 대답했다. 별 관심 없는 투였다. 그날 밤 말자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불 속에서 생각에 잠겼다. 내가 정말 손자를 잘못 키우고 있는 건가? 정리정돈을 가르치는 것도 나쁜 일인가? 그럼 나는 앞으로 뭘 해야 하지? 어린 시절 친정 어머니가 해주던 말이 떠올랐다. 정리정돈은 마음의 정리정돈이다. 평생 그 말을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틀린 것일까? 새벽 4시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간 말자는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을 바라봤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이곳은 난장판이었다. 그리고 그 난장판을 지켜보는 자신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어지러웠다. 내가 이 집에서 뭘 해야 하는 걸까? 내 방식은 모두 틀렸고 내 말은 모두 잘못된 거라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건가? 말자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아직 어둠이 깔린 새벽 하늘이 자신의 마음처럼 막막해 보였다.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점점 알 수가 없었다. 일주일 후 말자는 그 이후로 준이가 놀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다. 아이가 장난감을 아무리 어지럽혀도 쿠션을 바닥에 끌어내려도 가만히 있었다. 대신 준이가 자고 있을 때 혼자 조용히 정리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게 자신의 마음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속은 계속 무거웠다. 내가 뭘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예전에는 자신 있게 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조심스러웠다. 화요일 오전 말자는 평소 습관대로 청소를 시작했다. 35년 동안 매일 아침 해온 일이었다. 걸레를 깨끗이 빨아서 물기를 적당히 짜고 거실부터 시작해서 방 순서대로 바닥을 닦는 것. 깨끗한 집에서 사는 게 그녀의 자부심이었다. 무릎이 좀 아프긴 했지만 참을 만했다. 75세 나이에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었다. 말자는 정성스럽게 바닥을 닦아갔다. 특히 준이가 어제 흘린 우유 자국이 있는 곳은 더 꼼꼼히 닦았다. 손자가 깨끗한 바닥에서 뛰어놀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재훈이 평소보다 늦게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현장 일정이 바뀌었나 보다. 그가 거실로 나오다가 말자가 물걸레질하는 모습을 봤다. 어머님, 뭐 하세요? 말자는 걸레질하던 손을 멈췄다. 무언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김재훈의 목소리에 또 그런 톤이 있었다. 지난번들처럼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듯한. 청소하고 있어. 물걸레 쓰지 마세요. 원목 마루 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물걸레를 쓰지 말라고? 그럼 35년 동안 자신이 해온 청소가 모두 잘못된 거였단 말인가? 바닥을 망가뜨리는 일이었다고? 내가 35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목소리가 떨렸다. 35년. 세 딸을 키우면서 남편과 함께 살면서 혼자 살면서 매일 아침 이렇게 바닥을 닦았다. 그게 틀렸다고? 요즘은 전문 청소업체 부르는 게 좋아요. 어머님도 힘드시고. 재훈의 말에 말자는 더욱 당황했다. 전문 청소업체? 자신의 집 청소를 남한테 맡기라고? 그럼 자신은 뭘 하라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만 있으라는 건가? 내 집인데 내가 청소하는 게 뭐가 문제야? 말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참고 참았던 마음이 터져나왔다. 밥 먹이는 것도 틀리고 정리하는 것도 틀리고
이제는 청소마저 틀렸다고 하니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어머님, 괜히 힘드시게 하지 말고. 힘든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하지만 재우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아마 청소업체 번호를 찾는 모양이었다. 말자는 그 모습을 보며 무력감에 빠졌다. 자신의 말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해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재훈이 출근하고 나서 말자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바닥을 내려다봤다. 반쯤 닦다만 바닥이 얼룩덜룩했다. 젖은 부분과 마른 부분이 섞여서 지저분해 보였다. 마치 자신의 마음 같았다. 35년 동안 내가 해온 게 바닥을 망가뜨리는 일이었다고? 그럼 우리 딸들이 자랄 때 더러운 바닥에서 기어다닌 건가? 내가 그렇게 무지한 사람이었나? 말자는 걸레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계속 닦아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계속 닦으면 또 틀렸다는 소리를 들을 테고 그만두면 집이 지저분해질 텐데. 결국 말자는 조용히 걸레를 헹궜다. 그리고 반쯤 닦다만 바닥을 그대로 두었다. 자신이 뭘 해야 할지, 뭘 하면 안 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오후에 미정이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더니 바닥 상태를 봤다. 엄마, 청소하다 마신 거예요? 응. 왜요? 말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너희 남편이 내 청소 방식이 틀렸다고 해서라고 말할 수도 없고 나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웠다. 오빠가 청소업체 부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전문업체가 더 깨끗하게 해주잖아요. 미정이의 말에 말자의 가슴이 또 한 번 아팠다. 딸마저도 자신의 청소보다 전문업체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였다. 35년 동안 정성껏 집을 가꿔온 자신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날 저녁 재훈이 정말로 청소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말자가 보는 앞에서 주 1회 방문 청소로 예약해 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말자를 향해 이제 어머님이 힘들게 청소 안 하셔도 돼요라고 말했다. 말자는 그 말을 듣고 있으면서 자신이 점점 더 무용지물이 되어 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정리도 제대로 못 가르치고 청소도 제대로 못하는 할머니. 그럼 자신은 이 집에서 뭘 하며 살아야 하는 건가? 며칠 뒤 정말로 청소업체 직원들이 왔다. 젊은 남녀 2명이 전문 장비를 들고 와서 집안을 돌아다니며 청소했다. 오말자는 자신의 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 남들이 자신의 집을 청소하는 소리. 자신이 할 일을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이었다. 청소가 끝나고 나서 재훈이 역시 전문업체가 다르네요라고 만족해했다. 바닥이 반짝반짝 빛이 났다. 정말 깨끗했다. 하지만 말자는 그 깨끗한 바닥을 보며 더욱 초라해졌다. 저들이 1시간에 한 일을 나는 35년 동안 못했다는 거구나. 내가 정말 무능한 사람이었구나. 그날 밤 말자는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불 속에서 생각했다. 나는 이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틀렸다면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을 때 반짝거리는 바닥을 밟으며 더욱 서글퍼졌다. 이 깨끗한 바닥은 자신이 만든 게 아니었다. 자신의 손길이 닿지 않은 차가운 깨끗함이었다. 내가 여기서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짐인 건가? 말자는 그 생각을 지우려 애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꾸 올라오는 의문을 막을 수 없었다. 2주일 후 말자는 그 이후로 집 청소를 하지 않게 되었다. 청소업체가 주 1회 온다고 해도 그 사이에 바닥이 더러워지는 걸 보면 가슴이 답답했다. 하지만 물걸레를 들 수가 없었다. 또 재훈이가 뭐라고 할까봐.
대신 티슈로만 슬쩍슬쩍 닦거나 빗자루로만 쓸었다. 자신의 집인데도 남의 집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매일 아침 깨어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은 뭘 하지? 내가 뭘 해도 될까? 였다. 75년을 살면서 이런 막막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함없었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점점 더 모르겠었다. 목요일 오후 4시 유치원에서 돌아온 준이가 할머니, 배고파라며 냉장고 앞에서 서성였다. 말자는 마음이 놓였다. 이제라도 손자를 위해 뭔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준이가 좋아하는 초콜릿 과자가 있었다. 어제 마트에서 특별히 사온 거였다. 준아, 이거 먹을래? 할머니가 준이 좋아하는 거 사왔어. 말자는 조심스럽게 과자를 꺼냈다. 예전 같으면 과자 먹기 전에 손 씻자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또 요즘 애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준이는 눈을 반짝이며 와. 초콜릿이라고 좋아했다. 그 모습을 보는 말자의 마음도 따뜻해졌다. 적어도 이것만큼은 손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다. 그런데 마침 재훈이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다. 현장 일이 일찍 끝났나 보다. 그는 준이가 초콜릿 과자를 뜯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급하게 다가왔다. 준아, 잠깐. 재훈이는 과자를 준이 손에서 가져갔다. 그리고 포장지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당분 너무 많아요. 몸에 안 좋아요. 말자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몸에 안 좋다고? 손자에게 해로운 걸 주려고 했다는 말인가? 자신이 또 잘못한 건가? 그냥 간식으로 조금만. 아토피 있어서 더 조심해야 해요. 당분은 염증을 악화시켜요. 재훈이는 단호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사과를 꺼내 깎기 시작했다. 말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손자한테 간식 하나 제대로 못 주는 할머니. 오히려 해로운 걸 주려고 하는 무지한 할머니. 자신이 그런 존재였단 말인가? 준아, 사과가 더 맛있어. 이거 먹자. 준이는 아빠가 깎아주는 사과를 받았지만 아쉬운 듯 초콜릿 과자를 바라봤다. 말자는 그 모습이 더욱 마음 아팠다. 손자가 원하는 걸 해주지 못하는 할머니. 아니, 해주면 안 되는 걸 해주려고 하는 할머니. 할머니가 몰라서 그랬어. 미안해, 준아. 말자는 준이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준이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표정이었다. 5살 아이가 왜 할머니가 사과하는지 이해할 리 없었다. 저녁에 미정이가 퇴근해서 이 상황을 알게 되었다. 엄마, 준이 아토피 때문에 병원도 다니고 있는데 조심해야 해요. 또다시 딸까지도 자신을 탓하는 톤이었다. 말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자의 아토피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초콜릿까지 금지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걸까? 자신이 관심이 없었던 걸까? 그럼 할머니는 준이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거야? 말자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정리도 못 가르치고 청소도 못하고 이제는 간식도 못 주고 그럼 자신은 손자에게 도대체 뭘 해줄 수 있단 말인가? 엄마, 그냥 놀아주시면 되잖아요. 놀아주기만? 말자는 그 말이 더욱 서글팰 뿐이었다. 할머니의 역할이 그냥 놀아주는 것뿐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자신이 키운 세 딸들에게는 밥도 해주고 간식도 해주고 모든 걸 다 해줬는데 그날 밤 말자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손자에게 독이 되는 할머니구나. 좋은 걸 해주려고 하면 모두 나쁜 일이 되고. 다음 날 아침 준이가 할머니, 어제 그 과자 어디 갔어? 라고 물었다.
말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재훈이가 버렸는지 어디 숨겨뒀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손자가 원하는 걸 줄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할머니가 준이한테 좋지 않은 거였대. 미안해. 왜? 나는 맛있었는데. 준이의 순수한 질문에 말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5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할머니가 주는 건 나쁘고 아빠가 주는 것만 좋다고? 그 주말 말자는 마트에 가서 유기농 과자들을 찾아봤다. 혹시 몸에 해롭지 않은 간식이 있을까 해서. 하지만 어떤 걸 골라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성분표를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았다. 결국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돌아왔다. 집에 와서 재훈이에게 물어봤다. 준이가 먹어도 되는 간식이 뭐가 있을까? 그냥 과일 주세요. 사과, 배, 바나나. 과일. 말자는 허탈했다. 과일은 간식이 아니라 그냥 과일이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줄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 달콤하고 맛있는 무언가는 모두 금지된 것들이었다. 일주일 후 준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서 말했다. 할머니, 친구들은 다 초콜릿 먹는데 나만 못 먹어. 말자의 가슴이 미어졌다. 손자가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사과 깎아주기, 바나나 까주기. 그것뿐이었다. 그날 밤 말자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다.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도 잘못된 건가?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도 나쁜 건가? 그럼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야 하나?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사랑하는 손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머니. 해주려고 하면 모두 틀린 일이 되는 할머니. 자신이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다. 한 달 후 추석 연휴 전날, 말자는 그동안 점점 더 조심스럽게 살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오늘은 실수하지 말자였다. 준이에게 뭔가 해주고 싶어도 혹시 틀린 일일까봐 망설이게 됐다. 집안일을 하려다가도 또 지적받을까봐 주저하게 됐다.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눈치 보며 산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집에서도 숨죽이며 살고 있었다. 추석이 코앞에 다가왔다. 큰딸 미숙이 가족과 둘째 딸 미경이 가족이 모두 서울로 올 예정이었다. 말자에게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정성껏 차린 음식을 함께 나누고 조상님께 차례도 지내는 소중한 시간. 추석 전날 새벽 4시 말자는 조용히 일어났다. 가족들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다. 부엌에서 앞치마를 메고 명절 준비를 시작했다. 35년 동안 해온 일이었다. 동그랑땡, 호박전, 깻잎전, 생선전. 손자 손녀들이 좋아하는 전들을 정성껏 준비하고 싶었다. 시장에서 산 좋은 쇠고기로 동그랑땡 재료를 준비했다. 양파를 곱게 다지고 당근도 작게 썰었다. 손목이 좀 아프긴 했지만 참았다. 이런 날만큼은 손자 손녀들에게 할머니의 정성을 보여주고 싶었다. 적어도 이것만큼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전을 부치는 소리가 지글지글 났다.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다. 말자는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뒤집으며 노릇노릇하게 부쳤다. 준이가 일어나서 뭐 냄새야? 라고 물으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고 있어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3시간째 서서 일하고 있을 때 재훈이가 일어났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것 같았다. 추석 연휴라 회사도 쉬고 있었다. 그는 부엌으로 와서 말자가 전을 부치는 모습을 봤다. 말자는 마음이 두근거렸다. 혹시 또 뭐라고 할까? 하지만 명절 음식 준비는 당연한 일 아닌가?
이것만큼은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추석 준비하고 있어. 애들 좋아하는 전 부치고. 재훈이는 기름이 튀는 팬과 말자의 모습을 번갈아 봤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요즘은 다 사 먹어요. 굳이 그렇게 힘들게 하실 필요 없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자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다. 사 먹어라. 명절 음식을 사 먹으라고. 정성껏 준비한 명절 상차림을 마트에서 사온 것으로 대체하라고. 명절 음식을 사 먹으라고.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밥 먹이는 것도, 정리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모두 틀렸다고 했지만 명절 준비까지 마트에서 사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어머님 연세에. 연세에? 말자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또 나이 이야기였다. 75세는 명절 음식도 만들면 안 되는 나이란 말인가? 요즘 마트 음식도 맛있어요. 그리고 위생적이고. 위생적? 말자는 그 말에 더욱 충격받았다. 자신이 만든 음식이 비위생적이라는 뜻인가? 35년 동안 가족들을 먹여 살린 자신의 손길이 더러운 거라고? 내가 정성 들여 만든 음식과 사온 걸 똑같다고 보는 거야? 어머님, 정성은 알겠지만, 말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성은 알겠지만 뭐라는 거지? 정성은 의미 없고 결과만 중요하다는 뜻인가? 우리 집안 전통을 뭘로 아는 거야? 말자가 소리를 질렀다.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시어머니한테 배운 집안 전통, 세 딸들에게 가르친 명절 차례,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소리였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혈압 오르시면. 혈압? 혈압이 문제야? 말자는 앞치마를 벗어던졌다. 새벽부터 3시간 동안 서서 일한 피로감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이 소리에 준이가 방에서 나왔다. 잠옷 차림으로 졸린 눈을 비비며 할머니, 왜 울어? 라고 물었다. 말자는 그 순간 더욱 부끄러웠다. 손자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 할머니 안 울어. 괜찮아. 하지만 말자의 목소리는 이미 눈물로 떨리고 있었다. 어머님, 애 앞에서 뭐? 내가 뭘 잘못했어? 말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한 적이 없었다. 좋다. 사서 먹어라. 마트 가서 다 사와라. 나는 내 방에서 나오지 않겠다. 말자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부엌에서는 아직도 기름이 지글거리고 있었다. 밥만 부친 전들이 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3시간 동안의 정성이 무의미하게 버려진 상태였다. 오후에 큰딸 미숙이와 둘째 딸 미경이가 가족들과 함께 도착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집안 분위기를 금세 눈치챘다. 명절인데도 차례상다운 상차림이 없었고 대신 마트에서 사온 포장 용기들이 식탁에 놓여 있었다. 엄마는 어디 계세요? 미숙이가 물었다. 방에 계셔. 미정이가 어색하게 대답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도 말자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는 왜 안 나와? 라고 물어도 어른들은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말자는 이불 속에서 생각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게 뭐였나? 내가 중요하게 여긴 게 뭐였나? 모든 게 무의미한 거였나? 35년 동안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다. 시어머니한테 배운 전 부치는 법, 딸들에게 가르쳐준 명절 예의, 가족들이 모여 함께 나누는 정성 가득한 식탁. 그게 모두 구식이고 무의미한 거였나? 내 평생이 틀렸던 건가?
말자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75년 인생 중 가장 절망적인 밤이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다. 나는 이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 집에서 나는 그냥 짐일 뿐이야. 그 생각에 말자는 더욱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다. 추석 다음 날, 재훈이는 명절 기간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말자가 방에서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뭔가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더욱 답답했다. 다른 처남들인 박철수와 이영호의 시선도 부담스러웠다. 그들은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재훈이가 말자를 너무 섭섭하게 했다는 눈치였다. 사실 재훈이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3개월 전 미정이와 함께 말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러 갔던 날의 일이었다. 말자는 나이가 있으니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며 미정이가 억지로 모시고 간 것이었다. 재훈이도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따라갔었다. 그런데 담당 의사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허리 디스크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당뇨 초기 단계, 그리고 고혈압도 있습니다. 75세 연세를 고려하면 주의가 필요한 상태예요. 재훈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던 말자가 사실은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의사는 계속해서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오래 서 있는 일은 피하셔야 해요.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급격히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당분 섭취도 줄이시고 가능하면 가족분들이 많이 도와드리세요. 재훈이는 그때부터 말자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말자는 이 진단 결과를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걸 극도로 꺼려했다. 나이 들면 다들 이런 거야. 괜히 걱정시키지 말라며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말자의 자존심을 이해한 재훈이는 약속했지만 그 후부터는 말자의 모든 행동이 걱정스러워졌다. 준이 밥 먹이는 문제도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었다. 말자가 준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자주 봤던 재훈이는 어머님의 혈압이 오를까봐 걱정됐다.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말자는 밤새 고민하고 자책했다. 의사가 스트레스 금물이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말자의 건강이 더 나빠질 것 같았다. 집안 정리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준이가 장난감을 어지럽히면 말자가 직접 다 치우려고 했다. 75세의 몸으로 바닥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모습을 보면 허리에 무리가 갈 것 같아서 걱정됐다. 그래서 아이가 자유롭게 놀게 두고 나중에 자신이 정리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청소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말자가 물걸레질을 할 때 허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다. 의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청소업체라도 불러서 말자가 힘든 일을 하지 않게 하고 싶었다. 돈이 좀 들어도 어머님 건강이 더 중요했다. 간식 문제도 복잡했다. 준이 아토피도 있었지만 사실 더 걱정되는 건 말자의 당뇨였다. 말자는 준이가 과자 먹는 걸 보면서 자신도 함께 먹곤 했다. 할머니도 하나만이라며 같이 드시는 모습이 걱정스러워서 아예 당분이 많은 간식을 집에 두지 않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제 명절 준비. 재훈이는 지금도 후회하고 있었다. 말자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3시간째 서서 전을 부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걱정됐다. 혈압도 높고 허리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무리하시면. 그래서 그냥 사서 드시라고 말한 거였다.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자신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틀렸던 것 같다.
말자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말자의 모든 것을 부정해버린 셈이었다. 재훈이는 회사 동료에게 조언을 구해봤다. 같은 현장 소장인 김대리는 시어머니와 사는 게 어디 쉬워? 나도 비슷해라며 공감했지만 별다른 해답은 주지 못했다. 오히려 어르신들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아. 돌려서 말하면 오해하시더라라고 조언했다. 재훈이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말자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다른 핑계만 대왔다는 것을. 요즘 애들은 그렇게 안 해요. 전문업체가 좋아요. 마트 음식도 맛있어요. 모두 거짓말이었다. 진짜 이유는 어머님 건강이 걱정돼서였는데 그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말자가 상처받을까봐?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하실까봐?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상처를 준 셈이었다. 거짓 이유들로 말자의 모든 행동을 부정해버린 것이었다. 재훈이는 인터넷에서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글들을 검색해봤다. 하지만 대부분이 일반적인 조언들 뿐이었다. 존중해드리세요. 소통하세요. 배려하세요. 당연한 말들이었지만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며칠 후 건설 현장에서 만난 이 반장님은 다른 조언을 해주었다. 60대 후반의 이 반장님은 젊은 사람, 어르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셔. 건강 걱정된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라고 했다. 우리 어머니도 80이 넘으셨는데 직접 말씀드리니까 오히려 고마워하시더라고. 재훈이는 그 말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 자신이 말자를 너무 연약한 존재로 취급했던 게 아닐까? 75세라고 해서 진실을 감당 못하실 분이 아닌데 왜 거짓말로 포장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그날 저녁 미정이와 이야기했다. 여보, 내가 어머님께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왜요? 어머님 건강 때문에 걱정해서 한 말들인데 그걸 제대로 설명 안 하고 다른 핑계만 댔잖아. 미정이도 그제서야 이해했다는 표정이었다. 아,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구나. 나도 왜 오빠가 갑자기 그렇게 변했나 싶었어요. 어머님께 사과드려야겠어. 그리고 진짜 이유를 말씀드려야겠어.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았다. 이미 쌓인 오해가 너무 컸고 말자는 재훈이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다. 방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재훈이는 밤마다 고민했다. 어떻게 하면 말자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오해를 풀 수 있을까? 자신이 정말로 말자를 존경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러던 중 준이가 갑자기 열이 나는 일이 생겼다. 그때 말자가 보인 모습을 보며 재훈이는 더욱 확신했다. 이 모든 오해를 풀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일주일 후 말자는 추석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도 부엌에 나오지 않고 준이가 할머니라고 불러도 대답이 짧아졌다. 예전에는 손자가 부르면 뭐든 해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응이라고만 하고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았다. 재훈이는 그런 말자를 보며 가슴이 답답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라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 가장 큰 변화는 말자가 준이를 돌보는 일을 거의 하지 않게 된 것이었다. 예전에는 준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도 봐주고 함께 놀아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냥 엄마 올 때까지 조용히 놀고 있어라고만 말했다. 준이는 그런 할머니가 낯설어 보였다. 미정이는 회사에서 일하느라 집안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했다. 퇴근해서 집에 오면 준이는 이미 잠들어 있고 말자는 자기 방에 들어가 있었다. 설거지나 빨래 같은 집안일은 여전히 말자가 해주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냥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보였다. 목요일 저녁 준이가 미정이에게 물었다. 엄마, 할머니가 나 싫어해? 미정이는 깜짝 놀랐다. 왜 그런 말을 해? 할머니가 준이를 제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요즘 할머니가 나랑 안 놀아줘. 전에는 책도 읽어주고 같이 블록도 했는데 이제는 방에만 계셔. 준이의 말에 미정이는 마음이 아팠다. 5살 아이가 할머니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가 좀 피곤하신가 봐. 잠시만 그런 거야. 하지만 미정이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다. 금요일 오후 준이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을 들고 왔다. 가족 그림이었는데 엄마, 아빠, 자신은 함께 그려져 있었지만 할머니만 따로 멀리 그려져 있었다. 그것도 작게 혼자서. 준아, 할머니는 왜 여기에 혼자 그렸어? 할머니는 우리랑 안 놀아주니까. 준이의 대답에 재훈이는 가슴이 뜨끔했다. 아이가 할머니와의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더욱 미안했다. 주말에 말자는 동네 친구 순옥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수다를 떨지는 않았다. 순옥아, 나 요즘 너무 피곤해. 왜? 몸이 안 좋아? 몸이 문제가 아니야. 마음이 너무 힘들어. 말자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금씩 털어놓았다. 하지만 전부 말하지는 못했다. 너무 창피하고 서러워서.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래. 우리 마음을 모르는 거야. 순옥이는 말자를 위로했지만 그 위로만으로는 말자의 마음이 달래지지 않았다. 일요일 오후 둘째 딸 미경이가 대구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추석 때의 분위기가 이상했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였다. 엄마, 괜찮으세요? 추석 때 좀 이상하셨던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정말요? 목소리가 좀.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야. 걱정 마라. 말자는 딸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지 않았다. 자식들 걱정시키기 싫고 무엇보다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 싫어서였다. 하지만 미경이는 감이 좋았다. 혹시 김서방하고 무슨 일 있으셨어요? 별일 아니야. 엄마, 주말에 올라갈까요? 아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하지만 미경이는 엄마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그래서 토요일에 정말로 서울로 올라오기로 했다. 그 주 내내 재훈이는 말자에게 말을 걸어보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 어머님, 죄송한데 잠깐 얘기 좀. 하지만 말자는 할 얘기 없어라며 돌아서 버렸다. 어머님,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는 듣기 싫어. 말자는 대화 자체를 거부했다. 재훈이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핑계를 대든 더 이상 믿고 싶지 않다는 듯했다. 토요일 저녁 미경이가 대구에서 올라왔다. 집안 분위기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서였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냉랭한 기운을 느꼈다. 평소 같으면 말자가 반갑게 맞아줬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왔니? 라고만 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셨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별일 없어? 정말요? 준이도 좀 이상해요. 할머니 얘기를 하면서 시무룩해지던데. 그때 재훈이가 다가와서 미경이와 따로 대화했다. 사실은 재훈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다. 자신이 어머님께 상처를 드린 것 같다고, 사과하고 싶은데 대화를 해주시지 않는다고. 아, 제부는 그런 뜻이었구나. 그런데 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 안 드렸어요? 어머님이 상처받으실까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더 큰 상처를 드린 것 같아요. 미경이는 상황을 이해했다. 하지만 이미 쌓인 오해를 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다. 일요일 아침 준이가 갑자기 열이 났다.
38도가 넘는 고열이었다. 미정이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자 말자가 급하게 나왔다. 어디 아픈 거야? 언제부터 열났어? 말자는 준이의 이마에 손을 대보고 체온계로 다시 재보고 해열제가 있는지 확인했다. 순간적으로 재훈이에 대한 감정은 잊고 손자만 생각했다. 병원 가야겠어. 빨리. 온 가족이 응급실로 갔다. 다행히 단순한 감기였지만 그 과정에서 말자가 준이를 걱정하는 모습을 본 재훈이는 더욱 미안해졌다. 어머님이 손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 때문에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 못하고 계신 건 아닌지. 병원에서 돌아온 후 재훈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 미경이도 이번 기회에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라고 조언했다. 그날 밤 준이를 재운 후 재훈이는 결심했다. 내일은 반드시 말자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겠다고.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속시킬 수는 없었다. 그날 저녁 준이의 열이 내리고 아이가 깊이 잠든 후 재훈이는 거실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말자의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다. 아직 주무시지 않은 것 같았다. 미경이와 미정이는 재훈이를 격려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재훈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말자의 방문 앞에 섰다. 문 너머로 작은 소음이 들렸다. 아마 말자가 뭔가 정리하고 계시는 모양이었다. 재훈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다. 똑똑똑. 어머님, 저예요. 할 얘기 없어. 그냥 가.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하지만 재훈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님,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꼭 들어주세요. 안 들을 거야. 어머님, 제발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재훈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방 안에서 움직임이 멈췄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미정이가 다가와서 말했다. 엄마, 오빠가 정말 할 말이 있나 봐요. 한 번만 들어보세요. 미경이도 덧붙였다. 어머니, 오늘 준이 아플 때 보니까 매제가 정말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또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나서 방문이 조금 열렸다. 아, 난 정말 할 말 없대도 그러네. 말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경계하는 투였다. 하지만 그래도 대화할 의향을 보인 것만으로도 재훈이에게는 희망이었다. 거실에서 말자는 소파 한쪽 끝에 앉았다. 재훈이와 최대한 거리를 두려는 듯 보였다. 재훈이는 반대편에 앉았다. 미정이와 미경이도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어머님, 재훈이는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3개월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막했다. 빨리 말해. 늦었어. 말자는 팔짱을 끼고 있었다. 마음의 문을 단단히 닫아둔 채였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어머님께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아니까 이제라도 사과하러 온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재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3개월 전에 어머님 건강검진 결과 들었을 때 말이에요. 말자의 표정이 변했다. 건강검진? 그 얘기를 왜 꺼내는 거지?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허리 디스크가 심하고 당뇨 초기에 혈압도 높다고. 무거운 것 들으시면 안 되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말자는 기억했다. 그날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이었지만 가족들 걱정시키기 싫어서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어머님이 힘든 일 하지 않으시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재훈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이 밥 먹이는 것도 어머님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게. 아이 때문에 밤새 고민하시고 자책하시는 거 보니까 혈압 오르실까봐 걱정됐어요.
말자는 귀를 의심했다. 자신 때문에? 자신을 걱정해서? 집안 정리도. 어머님이 바닥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는 거 보니까 허리에 물이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아이가 어지럽혀도 나중에 제가 치우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재훈이는 계속 말을 이었다. 청소도. 어머님이 물걸레질 하실 때 허리 구부리고 무릎 꿇는 거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의사가 그런 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청소업체라도 불러서 어머님이 힘든 일 안 하시게 하고 싶었어요. 말자의 눈이 커졌다. 이런 이유였다고? 간식도. 준이 아토피도 있었지만 사실 더 걱정된 건 어머님 당뇨였어요. 어머님이 준이 과자 드시는 거 보시면서 같이 드시잖아요. 그게 걱정돼서. 재훈이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다. 그리고 추석 때 어머님이 새벽 4시부터 3시간째 서서 전 부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걱정됐어요. 혈압도 높고 허리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무리하시면. 그래서 사서 드시라고. 말자는 이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재훈이가 자신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걱정해서였다고? 그런데 왜 그 얘기를 안 했어? 왜 다른 핑계만? 말자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다. 어머님이 상처받으실까 봐서요. 나이 든다고 아프다고 하면 기분 나쁘실까 봐. 그래서 다른 이유를 댔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큰 상처를 드린 것 같아요. 재훈이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님을 걱정하는 마음은 진짜였는데 표현을 너무 잘못했어요. 제가 말 주변이 별로 없어서. 미정이가 옆에서 말했다. 엄마, 정말이에요. 오빠가 어머님 건강검진 결과 듣고 나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매일 어떻게 하면 어머님이 편하실지 고민했어요. 미경이도 덧붙였다. 엄마, 저한테도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어머님 기분 상하지 않게 도울 수 있을지 물어보곤 했어요. 말자는 혼란스러웠다.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이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뒤바뀌는 기분이었다. 그럼 네가 나를 무시한 게 아니라. 네. 정말 걱정돼서 그런 거였어요. 어머님이 무리하시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재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방법을 너무 잘못 택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말자도 눈물이 차올랐다. 지난 몇 달 동안 느꼈던 서러움, 분노, 절망감,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모두 오해였다는 걸. 내가 너를 완전히 오해했구나.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위가 그런 마음이었는데 내가 화만 내고. 어머님, 제가 잘못한 거예요. 진작에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말자는 이제 지난 일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재훈이가 준이 밥 먹이는 걸 말린 것도, 정리를 막은 것도, 청소를 말린 것도, 간식을 못 주게 한 것도, 심지어 명절 준비를 말린 것까지도 모두 자신을 걱정해서였다는 것이. 그럼 내가 하는 모든 게 틀린 게 아니라 어머님이 하시는 모든 게 다 옳아요. 정성도 대단하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다만 제가 어머님 몸이 걱정돼서 그랬던 거예요. 재훈이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어머님, 앞으로는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돌려서 말하지 않고 어머님 건강이 걱정되어서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말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이쿠, 우리 사위를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니 되려 나도 미안하구만. 내가 자네를 너무 오해를 했어. 어머님, 제가 더 잘못했어요. 그때 준이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다. 잠옷 차림으로 졸린 눈을 비비며. 할머니, 아빠, 왜 울어? 말자는 준이를 안으며 말했다. 할머니랑 아빠가 화해해서 기뻐서 그래. 정말?
이제 할머니 기분 안 나빠? 응, 할머니 이제 기분 좋아졌어. 대신 자네 앞으로 말 좀 전보다 더 이쁘게 해야 돼. 알았나? 네네 어머님 그리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바로바로 뭐라고 해주셔요. 헤헤. 알았네 알았어. 준이는 할머니와 아빠를 번갈아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날 밤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다. 말자는 다시 재훈이를 재훈아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상의하기로 했다. 재훈이는 앞으로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진짜 이유를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다. 며칠 후 말자는 동네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우리 막내 사위가 나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 내 몸 걱정해서 그런 말들을 했던 거였어. 그리고 자신이 사위의 진심을 몰라본 것을 깊이 반성했다. 한 달 후 말자는 큰딸 미숙이에게 전화했다. 미숙아, 우리 재훈이가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인 것 같아. 내가 완전히 오해했었다. 말자는 그제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 그 마음이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결국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소통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진심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말 한마디가 약이 됩니다. 오늘 집에 가면 가족들에게 진심을 전해보세요. 걱정돼서 그랬다고, 사랑한다고. 진짜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통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말해야만 전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가족을 위해 조용히 희생하는 모든 어머님들에게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가려 노력하는 가족들에게 고맙다고 꼭 말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나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